이제 12월 연구소의 탄생 스토리와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다채롭게 들어보고자 연구소장님, 허련수 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2달여간 이제 출범 포럼을 준비를 해왔는데 어떤 부제가 좋을까 고민을 하던 와중에 저희 조원희 선생님께서 이문재 시인의 지금 여기가 맨 앞이라는 이제 시를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이 시를 같이 읽으면서 우리 12월 연구소와 너무 잘 맞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저 역시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너무 딱 맞는 시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가 맨 앞이라는 문장도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12월 연구소에 모인 이 10명의 우리들은 벼랑 끝에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싹을 튀어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에서 모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서희초 사태로 인한 학폭법, 아동학대법과 같은 약자들을 보호하고 신뢰해야 할 법들이 오히려 학교라는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폐화시키는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또한 학교 내 다양한 직종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이제 학교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민원들이 사회 문제를 학교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누더기식 정책에 의해서 비롯되지 않았나라는 생각과, 또 하나는 학교라는 공동체가 와해된 것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공동체 와해는 사회적 불평등이나 혐오, 배제를 심화시키고 수년 전부터 이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지역 소멸, 기후 생태 위기와 같은 그런 우리 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출구들을 찾아가는 데 방해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출구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서현수 교수님, 우리 연구소장님께서는 민주주의가 황홀하지만 깨지기 쉬운 도자기와 같다고 비유를 하셨는데, 소장님께서 느끼는 현재 위기는 어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긴장되네요. 이 자리에 오니까 긴장되네요. 앞에 앉으니까. 편하게 대화 나누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위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는 늘 민주주의 정치체제 또는 정치 질서는 연약한 정치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벌너러블하다 또는 프레자일하다, 영어로. 그래서 취약하고 사실 깨지기 쉽다.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해본다면 이제 도자기와 같은 게 아닐까. 이게 도자기 하나를 정말 아름답게 빚어내려면 각고의 노력이 들잖아요. 높은 수준의 어떤 장인의 혼신의 노력이 필요하고, 또 수천도가 넘는 가마에서 도약을 입혀가지고 구워내고 다시 또 어지간해서는 좋은 작품 나오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나 좋은 정치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은 여러 요인이 다 합심이 돼서, 심지어 약간의 우연적 요소까지도 들어와서 우리가 꽃을 피울 수 있는 어떤 정치 질서에 가까운데, 참 그 황홀하게 아름답지만 자칫하면 깨지기 쉬운 무엇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런 비유는 비유니까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네. 어쨌든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끊임없이 민주주의를 지속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매 세대마다 요구된다. 그래서 아직 우리 이제 37년밖에 안 된 정치 체제니까요. 민주주의 경험이 일천한 편이고, 지금까지도 계속 지그재그를 반복하고 있고, 좀 나아가는 듯 하다가 금방 후퇴행하거나 역주행하거나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지금 우리가 또 한복판에 경험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위기감도 있고, 잠이 안 올 정도로 걱정이 될 때도 있고, 실제로 우리 삶에 막 직결되는 영향들이 또 오기도 하고요. 요즘에 의료 대란에서부터 작년에 서희초 사태로 비롯된 교육 공동체 위기, 대표적인 위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이 오시네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위기라는 말이 재밌는데요. 크라이시스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그리스어에서 유래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위기라는 게 기존의 낡은 질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아직 새로운 것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양가적인 의미가 있는 개념이라서, 사실은 이 위기의 순간, 위기의 어떤 위기를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위기 다음에 그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퇴행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혁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역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그 위기의 시대나 위기의 계기를 우리가 혁신의 모멘텀으로 삼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버린다면 진정한 위기가 온다라는 부분에 더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 소이초 사태 같은 게 교육 측면에서는 굉장한 위기였는데, 제가 너무 길게 말하면 컷해주세요. 대본 없이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였는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 교사들이 자신의 정말 신성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직업의 한 부분의 현장에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는 것이 심각한 위기를 반증하죠. 거의 교육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리 발밑에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아주 심각한 사건이었고, 그것 때문에 9.4 9.2 집회 때 교사들이 30만 명씩 모이고 신속하게 입법도 이루어지고 예산도 늘려지고 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작년 서희초 사태로부터 얼마나 멀리 와 있는가, 앞으로 그와 같은 일이 5년 뒤 10년 뒤에 재발하지 않는다는 법이 있을까. 오히려 표면에서는 문제가 개선된 것 같으나 안으로는 훨씬 더 문제가 골마가고 있다는 징후들도 있고, 더욱더 심각하게 올 봄부터 터져 나올 겁니다라고 어제 제가 만난 교사도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느낌들이 있어서 역시 지난해의 위기의 모멘텀을 우리가 하나의 이슈로 소비해버리고 만 것은 아닌가, 흘려버리고 보내버리고 만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저국도 저를 위기감을 갖게 하더라고요. 그런 느낌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큰 정치 체제적인 수준에서의 민주주의 위기도 있겠고, 또 이렇게 하나의 하위 영역들로 들어가서 교육 공동체 위기, 의료 분야의 위기, 또 지역사회의 위기, 여러 복합적인 전환적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좀 멀리 내다보면서 그리고 함께 협력해가면서 이 지성의 비관과 의지의 낙관 사이에서 현명한 길을 찾아갈 때다. 그래서 지금 위기의 시대는 일상적 감각으로 이해하거나 도전할 수 없는 시기이고, 조금은 치열하고 비상한 감각으로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박수 나왔습니다. 저희 2부 제목이 희망 없는 시대의 희망을 찾아서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닥친 그 위기가 표면적인 위기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나 혁신적인 방향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진정한 위기가 올 것이라는 그런 조금 더 심각한 깊은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공동체의 와해가 민주주의 역동성을 가로막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를 더욱더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요. 이런 맥락에서 12월 연구소가 고민하는 민주주의, 교육, 시민성은 사회 구조와 체계를 바꿔 나가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탱하는 사람과 사람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도 목적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앞서 축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땅베레 대학의 세빠 박사님, 다리아 세빠. 네, 다리아 세빠 박사님의 말씀처럼 학습과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당면한 위기에 대하여 더 잘 이해하고 또 문제를 해결해가는 데 필요한 연대의 감각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관계 회복이 또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를 재형성하는 시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 그 문경민 선생님의 그 지켜야 될 세계라는 책을 읽고,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은 이제 상호 보살핌의 관계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한나 아렌트의 교육의 위기,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가 교육에 관해서 많이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 교육에 관한 언급한 책 중에서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외우지는 못해서요. 한 사람이 인격으로 존중받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에서 세계가 소개되고 그것에 대한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과정을 통하여 한 사람의 존재는 생명의 차원에서 다른 사람의 부분이 되는 그 사람만의 고유함을 지닌 탄생성을 지닌 존재가 된다라는 문장인데요. 이는 교사와 학생들 간의 인간적이고 인격적이고 교육적인 관계가 형성될 때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지켜야 될 세계라는 책에서도 그런 관계성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망에서 희망으로의 탄생성은 결국 이익이나 갈등, 혼란을 검증하고 논증할 수 있는 공유된 감각들이 필요하고,
중앙이 아닌 변방에서의 평범한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명력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연결하는 것, 그리고 경쟁 교육과 자기 성공의 교육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고 세계를 연결하는 그런 교육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것이 결국 우리의 공통의 감각을 깨우는 관계의 교육이고, 결국은 12월 연구소가 지향하고자 하는 교육, 민주주의 시민 교육도 그런 방향성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10월 달에 그 전략 과제를 이제 며칠의 그 토론을 통해서 정했는데 혹시 3가지 기억을 하시나요? 네, 있었는데요. 네, 저기 다방지입니다. 네, 저 3가지 전략 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에 우선 우리 사회자께 박수를 한번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 앞에 이 대담을 이끌어주는 이 질문과 내용이 너무나 훌륭하셔서 풍성한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듣다 보니까 막 귀를 제가 한참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감사하고요. 12월 연구소가 이제 이런 문제의식에서 제가 민주주의, 교육, 시민성을 사실 한 차원에 놓고 가야 된다. 이것을 통합적이고 연결적으로 생각해야지 민주주의 따로, 교육 따로, 시민성 따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한계가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교육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지금도 민주시민교육 또는 시민교육이라는 것을 교육은 따로 있고 민주시민교육 따로 있고 이렇게 접근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서 인권교육 따로 있고 평화교육 따로 있고 생태교육 따로 있고 성평등교육 따로 있고 이런 경향들이 계속 이제 늘고 있는데 때로는 물론 이제 우리가 분화가 필요하고 따로 또 같이 해야 되겠지만 늘상 다시 돌아가서 민주주의와 교육과 시민성이 왜 한 몸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 되는지를 환기하고 갈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사실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이 다 나올 것들인데 이제 앞으로 노르딕 빌딩 이런 이야기 우리가 할 건데요. 제가 북유럽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핀란드에서 박사학위 받으면서 공부를 할 때 특히 이제 핀란드 교육도 늘 화두니까 같이 관심을 갖게 되고 역시 시민성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도 열심히 보고 교육도 보고 시민사회나 시민문화, 시민교육도 따로 보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흥미롭게도 핀란드나 북유럽에서는 이 3가지 개념이 정말 트라이앵글의 각각의 한 요소이면서 같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개념의 출발은 독일로부터 출발했던 빌딩이었어요. 빌딩이라는 개념이 영어로도 잘 번역이 안 되는 우리로 말로 형성이라고도 번역하고 도야도 되고 교육이라는 말도 되고 문화적인 자기 정체성의 발현도 되고 공동직선도 포함하는 아주 복합적인 개념인데 이 노르딕 빌딩이 독일의 빌딩이 이 덴마크를 거쳐서 북유럽에서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잘 아시듯이 덴마크의 그룬트비라는 분으로부터 출발한 포카이스 쿨운동, 평민대학 운동 뭐 이렇게 번역들 하죠. 여기로부터 출발해서 스웨덴의 스터디 서클 운동이라든지 노동자 시민교육 운동으로 전개가 되고 바로 노르웨이, 핀란드로 전파가 돼서 19세기부터요. 핀란드에서도 일찍부터 그러한 원리에 기초한 민주주의, 시민사회 그리고 교육운동 함께 발전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핀란드 말로 재미나게도 이것을 시비스투스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그 말이 딱 민주주의, 교육, 시민성을 다 아우르는 말이에요. 어떨 때는 민주주의가 되고 어떨 때는 교육이 되고 어떨 때는 문화가 되고 어떨 때는 시민사회, 시민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개념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뗄래야 뗄 수 없이 유기적으로 발전해온 과정이었구나. 그래서 핀란드의 국가교육 과정을 제가 분석을 해보는데 국가교육 과정이 그냥 시민교육이에요. 시민교육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의 전 과정, 전 과목의 내용이 모두 시민성의 차원으로, 민주주의 차원으로 연결적으로 접근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의 발상을 우리 사회에서 온전하게 좀 이해하는 것이 후기 근대인 21세기 지금 상황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런 문제의식을 우리가 공유하고 토론하면서 3가지 정도 12월 연구소가 방향을 잡아보자. 일단 12월 연구소 이름이 그래서 탄생한 건 이해가 되시겠죠. 민주주의, 교육, 시민성, 디모크래시 에듀케이션 시티즌십을 합쳐서 디셈벌 인스티튜트로 가자 이렇게 합의가 됐고 크게 3가지 정도의 방향성 또는 전략 과제를 가져보자라고 우리가 논의했습니다. 첫 번째, 시민공동체의 2040 미래를 향한 교육 담론을 재구성하자라는 고민이었고요.
특히 이제 교육 문제에 조금 더 포커싱을 둔 것은 작년 서희초 사태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희가 작년 봄부터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사실은 정치 사상 세미나로 출발했거든요. 민주주의에 대한 공부를 깊게 해보자. 자유주의, 공화주의, 삼인주의, 공동체주의 등등에 대해서 넘나들면서 공부를 좀 깊게 해보자고 시작해서 우리가 여러 권의 좋은 텍스트들을 읽고 세미나를 하던 와중에 서희초 사태를 만난 거예요. 여름에. 그러면서 이 교육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심각한 위기에 있구나를 느껴서 특히 교육 담론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민주화 이후에 한 세대가 흘렀지만 여전히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교육 담론이나 자장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지 못하다거나 민주주의와 관련된 이해도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과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희망 없는 시대에 희망을 찾아서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실 희망을 먼저 말한다는 게 참 조심스럽잖아요. 희망 고문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우선 우리 시대가 사실은 희망을 찾기 어려운 시대라는 걸 먼저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무엇으로서의 희망을 이야기해보자라는 게 첫 번째 과제고요. 두 번째는 시민교육 하나 자체에 대해서도 새로운 전망과 실천이 지금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어쨌든 그 정권 교체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시민교육 또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이 학교 현장에도 많이 이루어졌고 또 우리 바깥 시민사회에서도 광범위하게 실험되고 전개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교육의 패러다임 자체가 지금 새로운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19세기, 20세기 초반에 북유럽 빌딩만을 그대로 가져온다고 될 일도 아니고 지금 적극적으로 재구성해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러한 측면에서 민주주의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고 이 위기를 새롭게 혁신적인 흐름으로 재구성하자는 논의도 활발한데 그럴 때 이제 많이 제기되는 참여, 수기, 공감에 기반한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한 담론과 시민교육이 새롭게 만나야 되겠다라는 게 두 번째 차원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말은 멋있게 지어봤습니다. 경계 없는 교육. 경계 없는 교육이 뭔가요? 라고 우리끼리도 자문하면서 뭔가 이 실체 내용에 대해서는 함께 좀 앞으로 발견하고 해석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학교 교육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출되고 있고 에듀텍이라든지 앞으로 AI 시대라든지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그야말로 유비쿼터스한 교육이 학습과 교육이 가능한 시대로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할 때 학교 교육과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거나 그러할 때 우리의 배움과 가르침의 모습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되는 것인가? 그러할 때 평생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진화해야 되는가? 그러할 때 고등교육기관들, 대학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우리가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계 없는 교육을 향한 새로운 거버넌스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야 되는데 우선은 정치적 상상력이 절실하다 라는 생각에서 이 세 가지 정도를 설명해 보았습니다. 네. 이해가 쏙쏙 잘 되죠? 네. 저희가 이제 교육 담론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참여와 수기, 공감이라는 그런 민주주의의 원리를 통해서 경계 없는 교육으로서의 거버넌스를 상상해보는 그런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핀란드어로 시비스투스 네, 맞죠. 거기에 이제 되게 신박하게 다가왔던 것이 한 언어에 우리가 따로 이야기하는 그 세 가지 개념이 같이 있다는 게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사회적 자본으로 되게 유명한 그 퍼트넘 역시 5년간의 미국의 사회, 경제, 정치, 문화의 그런 요소들을 10년치, 5년간의 그 데이터들을 그래프로 그리면서 찾아낸 것이 위기를 극복했던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평범한 시민들이 만드는 높은 수준의 시민성과 도덕성에서 그 핵심 키를 찾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시민성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핀란드어의 하나의 낱말에 연결되어 있는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것처럼 저희 12월 연구소의 민주주의 교육 시민성 어떻게 연결고리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이미 답변을 했군요. 이 질문이 어디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순서를 헷갈렸습니다. 네. 아까 답변을 다 드렸고 그거로 가름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질문들을 많이 던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서희초 사태 그 이후에 여러 가슴 아픈 사건들이 많았죠. 비극들이 많았는데 이 현상 또한 정확하게
말한다면 교육만의 위기도 아니고 교사들만의 위기도 아니고 학교만의 위기도 아니고 민주주의와 교육과 시민성 자체가 어떤 지점에 놓였는지 그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위기다라고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학교 공동체에 다양한 주체들이 있는데요. 교사들도 있고 학생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또 여러 교육 행정기구들도 있고 교육 시민단체들이나 지역 사회 행위자들도 있을 텐데 어느 누구도 온전한 시민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저는 대표적으로 우리 교사들은 권위주의 체제를 경험한 이래로 정치적 시민권을 제약받고 있고 이것이 아주 큰 문제를 낳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것이 특히 교육과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 교사들의 참여가 아주 제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정책의 합리성이나 효과성이나 지속 가능성, 현장성이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다. 그리고 교사들은 교육 정책에 대해서 교육 정책에서부터 교육 과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수업과 교사로서의 삶에 아주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서 교육 과정도 정책이거든요. 중요한 국가 정책 문서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너십을 갖지 못합니다.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고 그에 걸맞게 자율성과 책임을 다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로서의 교사들의 현장 행위성이 완전히 제한되어 있다. 요즘 그것을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여전히 형식적이고 실질과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누적된 결과로 오늘의 누더기와 같은 교육 법제, 교육 정책 그리고 현장에서의 교육 행정이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많은 화두가 됐던 그 학교 폭력에 관한 법률 체계가 현장에서 오히려 의사소통을 저해하고 신뢰를 붕괴시키고 모든 것을 소송으로 풀어가야 되는 그런 역설과 체계적인 모순을 낳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는 입법 과정이나 정책 실행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핵심적으로 현장의 전문가 집단, 교사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투영되지 않기 때문이죠. 교사들만 투영된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고 교육을 중심으로 한 공론장에 다양한 행위자들의 목소리가 다 같이 들어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부르짖는 청소년 폭력 예방 단체의 목소리도 들어와야 되고 아동학대 전문가의 목소리도 들어와야 되고 학부모의 목소리도 들어와야 되고 그러나 누구보다 교사들의 목소리가 상당한 비중으로 들려졌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폭넓게 그리고 균형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던 것에 후과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편 생각을 하고 또 한편 즉자적인 반응으로 교사들의 어려움이 토로가 되자 학생인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심각했다라고 하는 진단들이 나왔다가 쏙 들어갔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게 왜곡된 이분법적인 대립구도를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현재의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어떤 시민권을 누리고 있는 주체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명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만들어지고 일부 제도가 도입되었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자율성은 핀란드 학생과 예를 들어 비교해 본다면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은 것이고요. 저는 제 아이가 거기서 지금 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거의 제 손을 떠났어요.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학교 수업의 진행 과정에서도 존중되고 자신의 삶을 이미 다 디자인해가기 시작했단 말이죠. 15세, 16세, 13세부터 다 연습이 되어지고 사회적으로도 환대받아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에 비춰보면 저는 뭐 두발이 어떻고 교복이 어떻고 하는 정도의 이슈는 너무나 사소한 트리비얼한 수준에 있는 것이고 시민권의 문제하고 사실상 별개인 너무나 약한 의제들이다. 그것도 물론 학교 현장에서 지금 애로 상황입니다만 그런 걸로 본다면 학생인권이 신장이 되어서 교권이 추락하거나 했다는 것은 조금은 잘못된 진단일 수 있다. 조금 이렇게 우리가 회피하는 진단이다. 문제의 본질을 보지 않고 희생양을 찾기 위한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다. 학부모는 어떨까요? 학교 운영위원회가 제도화되고 학부모 참여가 공식화됐지만 사실 제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부모층, 고관여층은 아주 소수이고 학부모들의 참여나 수기 과정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런 현실을 염두에 두면 학부모 또한 교육의 한 주체로서 일정하게 학교 교육 과정에서부터 지역사회의 교육 시스템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좀 더 진지하게 인볼브할 수 있는 통로들은 열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일부 한국 사회가 소비주의 사회로 치달으면서 나타나는 그리고 경제적인 불평등이 인간의 존엄까지 넘나드는 정도로까지 지금
극화되어가는 모습들이 있고 일부 학부모들에게서 극성 민원의 형태로 제기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호하게 민원 시스템을 재정비할 부분들은 교육 당국이 책임을 지고 정부와 교육 당국이 책임을 명확히 지면서 합리적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현장에서 학부모는 교육의 파트너로서 함께 자녀와 모든 아이들의 온전한 인격적 성장을 돕는 주체들로서 공동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새롭게 구축해 가야 되는 때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설명해 본다면 민주주의도 교육도 시민성도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서희초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그 일이 벌어지고 수십만 명이 집회를 하고 막 언론에서 떠들고 다큐를 제작해도 금방 마치 뭐가 일어난 것 같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개선이 되지 않는 이런 악순환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연결고리들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가는 거, 진단에서부터 해법 찾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것을 풀어가는 실행 과정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리 그리고 교육과 시민성의 원리를 아주 내실 있게 만들어가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교육, 시민성의 연결고리에서 저희가 고민하는 지점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그럼 취약성 때문에 결국은 교육 공동체들 간의 행위성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참여와 수비가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제 최근 저희가 너무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다양한 외교 뭔가 정말 몇십 년대 풀어 돌아갔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정책들이나 아니면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리 단톡방에도 공유했던 그 한겨레 신문 기사를 보면서 이건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난 현상이 아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독재화 국가가 2003년에 11곳에서 23년에 44곳으로 늘어났다는 그런 통계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결국은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가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질을 높이는 데에서는 또 그래서 더욱더 교육이 또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점 사업으로 두 가지 역점 사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시민교육의 한국형 크릭 보고서와 그다음에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며 여전히 시민교육을 위해서 애쓰는 교사들을 위한 페스티벌 나는 시민교사다라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사업들도 한번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작년 가을부터 이런 새로운 모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하고 세미나만 하고 있을 수도 없다. 우리 한 1, 2년 더 세미나 하려고 했거든요, 원래. 근데 이미 현실이 우리를 부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뭐 아직 부족하지만 조금 세상에 공론장에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되고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난 가을 내내 우리가 여러 차례 워크숍을 했습니다. 1박 2일씩도 하고 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죠.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조금 의미 있게 그리고 힘 있게 좀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두 가지 정도의 대표 사업을 구상을 하고 이것을 지금부터 한 3개년, 5개년 정도 지속성 있게 한번 가져가 보자 라고 해서 잡아낸 게 이제 두 가지 아이디어고요. 여기 팜플렛 저희 다 같이 오늘 모든 행사는 저희 12월 정도 회원들이 토탈 사커식으로 다 같이 준비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가운데 보시면 이제 첫 번째로 민주 시민교육의 한국형 크릭 보고서를 발간을 해보자라는 아이디어인데요. 크릭 보고서는 이제 90년대 말에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정부에서 위원회를 따로 구성해가지고 버나드 크릭이라는 정치 철학자에게 위원장을 맡겨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시민교육에 대한 영국 시민교육의 미래에 대한 아주 체계적인 보고서가 집대성이 되어서 나왔고 21세기 많은 국가들의 한국을 포함해서 시민교육을 고민하는데 이정표가 되었던 정책 문서이거든요. 저는 이 버나드 크릭을 대학원 세미나 때 이제 오늘 장희경 박사님하고 우리 같이 대학원 다녔는데 윤봉희 박사님하고도 다니면서 버나드 크릭의 In Defense of Politics 정치를 옹호함이라고 얼마 전에 번역돼 나왔죠. 그런 훌륭한 책을 저술로 하신 아주 저명한 정치 철학자세요. 공화주의적인 그런 지향이 강하신 분인데
그분에게 시민교육 보고서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겼다는 게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좀 깊이가 있고 또 포괄적인 그런 어떤 시야를 가지고 준비한 작업이었습니다. 한 2, 3년 정도의 작업을 거쳐서 크릭 보고서가 나오고 또 몇 년 뒤에 2차 보고서 한 번 더 나오고 그래서 영국의 21세기 시민교육의 틀이 새롭게 짜여지고 시민교과라는 게 공식 국가로도 들어오고 하는 변화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21세기 시민교육의 상을 제시한 영국의 크릭 보고서와 같은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고 한국형 시민교육 정책과 프로그램을 수립하는데 물론 우리만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광범위한 그 교육부에서 교육 당국들, 교육청이라든가 또 여러 교육 단체들, 또 교육 단체만이 아니라 사실은 광범위한 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 참여해가는 프로세스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아이들을 준비했는데 저희가 참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민교육과 관련된 이념적, 철학적 원천들이 풍부하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노르딕 빌딩의 자원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지금 독일에서 특히 전후에 나치즘을 철저하게 반성하면서 연방정치교육을 설립해서 국가적인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정치교육을 시행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독일 또한 좌우 진영 간 갈등을 상당히 오랫동안 겪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 보이텔스바흐라는 컨퍼런스를 열어가지고 정치교육을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들을 합의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라고 하고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요. 이 독일의 경험들을 또 우리가 깊게 천착할 필요가 있겠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영국의 크릭 보고서와 시민교육의 흐름들 또 국내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흐름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 담론 정책 프로그램을 우선 깊이 있게 학습하고 또 토론하고 그 성과를 공유해가는 작업들을 하겠다. 올봄부터. 그래서 올해부터 2026년까지 3개년 정도를 생각하고 연구, 세미나, 시민수기 포럼 과정에서부터요. 그리고 다양한 행위 주체들과 사회적 합의 프로세스를 가동을 하는 새로운 교육 핵심 프로젝트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시민교사다 페스티벌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런 시민교육에 대한 정책적 전망을 열어가는 것과 동시에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시민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적용해보고 이것들을 풍부하게 만들어가는 노력들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그리고 교사들을 위한 프로그램 이렇게 다양하게 하려고 하는데 역시 서희초 사태가 계기가 돼서 무엇보다 교사들을 위한 시민교육 프로그램도 시급하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졌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파일럿을 하면서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참가 대상을 보시면 교사이면서 동시에 시민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사, 학교 현장에서 시민교육이 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교사, 그리고 민주주의, 인권, 정의 등 시민적 가치를 위해 분투하다 지친 교사. 우리의 타겟입니다. 너무나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하신 교사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혼자 제도적인 환경이나 주변의 여건이 따르지 않는 가운데 혼자 몇 년씩을 하다 보니까 번아웃이 오고 또 혼자 하다 보니까 고립되어 있다는 외로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자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1%의 공감력을 붙인 게 그 이유입니다. 혼자 있으면 1%지만 함께 모이면 우리가 공감과 연대, 환대의 느낌을 갖게 된다면 굉장히 시너지를 다시 얻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저희가 가톨릭에서 피정 간다 그러잖아요. 피정형 컨퍼런스 올해 힐링 연수. 네, 2024년 8월에 1박 2일로 아주 멋진 곳에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정성껏 준비를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수기형 시민교사 연수 프로그램으로 한번 기획해보겠다 이런 야심찬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준비하고자 하니까 많은 선생님들께서 함께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저희 12월 연구소 역전 사업이 이성과 감성이 아주 상당히 조화롭게 구성이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크릭 보고서 같은 경우는 상당한 뭔가 이성적인 지적인 활동들이 필요한 작업인 것 같고 나는 시민교사다 같은 사업은 1%의 공감과 뭔가 거기서 힘을 얻어서 또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잘 사업을 구성했네라는 생각이 자화자찬을 하게 됩니다. 때론 필요합니다. 자화자찬이.
SDGs 17개 목표를 설정할 때도 보니까 수년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그런 합의와 수기의 과정을 통해서 그 목표를 만들어냈다고 들었거든요. 저희 한국형 크릭 보고서는 어떻게 보면 범국가적으로 네. 그런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프로세스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중장기 그런 사업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하기 위한 이제 밑밥을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2월 연구소를 준비하면서 교육은 처음부터 시민교육이었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라는 이 아주 명문을 만들어냈었는데요. 이게 11월부터 시작한 빌딩을 같이 공부를 하면서부터 이 문장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고 교육은 그 자체로 시민교육이고 정치교육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양성과 개별성을 존중하는 방식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인간의 총체적인 발달과 관련된 인간 형성이라는 의미에서 교육이 결국은 정치교육이자 시민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훔볼트의 빌딩에서는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었어요. 인간 존재들을 단순히 순전히 합리적이지도 않고 순전히 감각적이지도 않은 존재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 예술 종교라는 관점에서 그 예술의 가치를 조금 더 빌딩에서 끌어왔던 것들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영혼과 육체, 그다음에 정신과 자연, 주체와 객체, 내부와 외부 등의 이원론적 사고를 벗어나서 이들을 종합하고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결국은 빌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학습회를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12월 연구소에 4가지 핵심 가치가 13말이 있습니다. 사유, 실천, 우정, 로컬인데요. 이 중에서도 우정이라는 말이 상당히 되게 또 자화자찬으로 상당히 잘 뽑은 개념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멤버를 버렸지만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딩크시 크네요. 네. 우정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12월 연구소에서의 우정은 무엇일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워낙 내공 있게 지금 질문을 던져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4가지 사유, 실천, 세 번째가 우정, 네 번째가 로컬 이렇게 우리가 키워드를 또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앞으로 12월 연구소 더 나아가 우리 네트워크 가리의 모든 활동은 항상 이 4가지를 좀 바탕에 깔고 가도 좋겠다는 생각까지 해보는데요. 우선 첫 번째가 늘 사유하는 자세 중요하겠다. 그래서 한나라트도 심지어 절대 악조차도 사유하지 않으면서 비롯됐다고 그러잖아요. 늘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사유하려고 하는 노력. 그래서 저희 활동의 모든 바탕에는 학습하고 토론하고 사유하고 이 과정이 기본 바탕이 깔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시민사회 활동을 좀 반성하면서 성찰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들은 것은 이 사유의 과정, 성찰의 과정 그리고 학습과 토론의 과정이 이렇게 본질적으로 내장이 됐어야 되는데 당면한 이슈 파이팅의 요구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사회적 실천에 매몰되다 보면 점점 우리 안에 내적인 부분이 비어가는 고갈됐다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결국은 무엇을 위한 실천인가의 질문에 봉착하게 되어서 항상 사유를 강조하고자 했고요. 두 번째는 역시 그러나 사유가 사유로 끝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계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실천의 과제와 뗄래야 될 수 없다. 사유와 실천은 함께 가야 된다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우정인데요. 네. 사유도 좋고 실천도 좋은데 이 사실은 관계이기 때문에 따뜻한 어떤 인간적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공동체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또 다양한 어떤 양상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요. 예컨대 사랑도 있을 수가 있고 한데 한나레트가 이제 사랑의 감정을 숭고하지만 사실은 남녀가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사랑에 빠지게 되면 세계가 사라진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세계성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황홀하고 그 인티머시가 친밀성이 굉장히 훌륭하고 고귀한 감정이지만 그것이 세계의 원리가 되기 조금 한계가 있다. 정치 세계의 원리가 공적인 세계나 정치 세계의 원리가 되기에는 조금 역설적인 징점이 있기 때문에 이 평등하고 대등한 이 친구로서 만날 수 있는 우정의 가치가 프렌드십의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우정의 가치를 우리가 좀 살려나가면 좋겠다. 네트워크 관리도 원래 그렇게 출발한 거잖아요. 조금 덜 친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친교의 공동체, 우정의 공동체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적 우정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든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들부터가 많은 기쁨의 순간들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신기하게도 아까 땀베레 대학의 제 동료 따피오 윤뚜넨 박사가 마지막에 조이풀 모멘트를 많이 충만하게 누렸으면 좋겠다는 멋진 멘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차원의 것이 우정이 아닌가 싶고 로컬은 우리가 발딛고 선 곳에서 언제나 좀 이런 모든 과정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울도 로컬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국 어디에 있든 그곳이 모두 현장인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민주주의와 교육과 시민성의 커뮤니티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데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 안 주시나요? 네. 노골적으로 뭔가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12월 연구소 7번 포럼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도입을 한 순간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12월 연구소는 우정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가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또 12월 연구소에 또 글을 잘 쓰시는 이봉수 선생님이 계셔요. 이봉수 선생님께서 얼마 전에 저희 단톡방에 그 정치에도 감정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주제로 발제문을 올리신 적이 있는데 그 글에서 마사 누스바움을 언급하면서 합당한 시민성을 기획하는데 감정들을 놓치고 있다는 그 문장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우정이라는 곳 안에서 그런 다양한 감정들을 공유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우정이 일어나는 장소에서 사적인 감정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의 정치적인 감정 역시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박수 한번 줘야 되겠다. 네. 그런 맥락에서 이런 12월 연구소와 같은 다양한 우정의 장소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늘어나는 것들이 결국은 민주주의를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희망의 싹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사회 다양성과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제거하는 혐오의 정치와 포퓰리즘 정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이런 우정의 장소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우정의 장소 맨 앞에선 12월 연구소의 10년 후의 모습 어떻게 상상하시나요? 계속 좋은 질문을 던지니까 참 무겁습니다. 굉장히 위에서 막 부르는 그런 느낌인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는 무엇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려있는 질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2월 연구소의 10년 후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앞서 말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이 일회성의 사업이 아닐 것 같아요. 우선은. 그래서 크립 보고서를 3년 안에 발간한다도 야심차죠. 5년 안에 이게 뭔가 정책으로 연결되면 또 진짜 야심차고 10년 뒤에 정말 아까 제가 2040을 말했는데 2040 앞두고 한 5, 6년 남은 시점에서 2040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교육 시민 사회가 2024년에 우리가 그렸던 방향으로 가고 있어라고 낙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현실은 굉장히 넉넉지 않고 정말로 그냥 위기가 너무 일상적인 언어가 됐습니다만 복합적 위기의 시대인데다가 슈퍼 불확실성의 시대여서 정말 2024년에 아니 2040년에 우리는 나는 어디에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우정이라는 게 좋은 키워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늘 어떤 목표와 결과를 생각하게 되면 그것과 불가피하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과의 이 거리, 갭 때문에 자주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자주 낙담하고 심지어 때로는 실망하고요. 동료 시민들한테도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대선 끝나고 다 같이 그저 가슴이 막 뻥 뚫리는 마음으로 이런 고민들을 막 하게 되고 격정을 토로한 적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광화문 촛불에 시민들이 함께 모였을 때
느꼈던 그 벅찬 감정들, 연대의 느낌들이 다시 일상을 살아가면서 부동산 문제나 교육 문제나 이런 개별 정책의 낱개로 우리가 흘러 들어갔을 때의 수많은 이해관계들 속에 파묻혀버리고 그 단기 지평을 넘어서지 못하는 많은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모습들을 보게 되면 스스로 실망하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점점 사실은 냉소나 회의가 내 안에 이렇게 회색임으로 자꾸 우리를 만들어가게 되고 그런 생명력이 점점 사라져가는 느낌도 있고 내가 막 뭔가를 하지만 아까 우리 교사분들도 교직에서 가르치지만 저 같은 이제 대학에 있는 사람도 뭔가를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봄학기가 시작되면 이렇게 학생들과 함께 시도하고 하지만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런데 저에게는 사실은 작년에 우리 이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가지고 우정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같이 공부하고 모색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서 즐거움을 나누고 이런 공동체를 하나, 커뮤니티를 하나 스스로 갖고 갈 수 있게 돼서 너무나 큰 힘이 되고 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꼭 결과를 떠나가지고 이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아름다운 목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10년 뒤, 20년 뒤에도 12월 연구소에 아까 버렸던 동료들이 여전히 우정을 나누면서 함께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 자생력 있게 새로운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지 않겠는가 라고 낙관을 해봅니다. 네. 10년 후에도 여전히 동료들과 함께 잊지 않았어요. 민주주의 정원을 가꾸듯이 네. 가꾸어 나가는 그런 네. 12월 연구소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질문한 제가 좀 질문한 것들은 끝났는데 플로어에서 혹시 추가적으로 저희 연구소 회원님들이나 선생님께 질문하신 것들이 있으신가요? 시간이 많이 오버돼가지고. 네. 그러면 일단 3부에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누는 걸로 하고 혹시 선생님 마무리 혹시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나요? 네. 그동안 함께 만들어온 그 이제 출발하는 시작하는 사람들은 필요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함께 온 건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와서 관심 나눠주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 나눠주실 스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앞으로 오늘을 계기로 이제 12월 포럼은 12월 연구소는 공식적인 시민 모임으로 커뮤니티로 이제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네트워크 아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더 바깥에 관심 있는 모든 시민들께 열려있는 포럼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니까 같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